그 자료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도만 나오면 한국은 이성을 잃고 과하게 떠들어대니까요. 최근 일본 정부의 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망언이 오갔다는 정황이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수십 년간 내부에서만 돌던 독도 관련 핵심 문서를 보여줘봤자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계속 봉인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엔 독도는 결국 일본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는 도발적 발언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들이 감추려 한 문서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하먼입니다. 올해 나이는 52살입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25년을 일했죠. UN 해양법 협약 자문만 100여 건 넘게 처리했고 영토 분쟁 중재 요청도 수십 차례 받았으며 제 이름 석자면 업계에서 신뢰를 의미했어요.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보내온 독도 관련 자료 패키지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이틀 만에 결론을 냈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감정 싸움이라고요.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17세기 서양 고지도 12장 샌프란시스코 조약 분석, 30페이지 연합군 최고사령부 공식 문서 사본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각 주마다 출처가 명확했죠. 감탄했어요. 반면 한국 측 자료는 달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 정부 공식 입장문은 역사적 정서에 기대고 있었고 법리보다는 민족주의 색채가 짙었으며 객관성이 부족해 보였어요. 판단했죠. 일본이 이성적이라고요. 한국은 감정적이고 일본은 논리적이며 이 분쟁은 결국 한국의 과잉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라 확신했거든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런던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였고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제게 한국 방문을 제안했어요. 거절하려 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감정적인 설득을 들어야 하고 논리보다는 식민지 역사 이야기를 들어야 하며 결국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하먼 박사님, 양측 의견을 모두 들어보셔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아이러니했거든요. 이미 일본 자료로 결론이 난 사안에 형식적 절차를 거치자는 말로밖에 안 들렸죠. 그래도 수락했어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고 양측 의견을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출발 준비를 했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고 일본 측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여전히 완벽했죠. 지도들이 정밀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고지도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지도의 제작자와 출처까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뭘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며 동정심을 유도하거나 민족 감정을 강조하며 법리를 회피하려 들 거라 예상했거든요. 한숨을 쉬었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고 한국 외교부 직원이 마중 나왔으며 그는 정중했지만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상했죠. 박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탑승했습니다. 직원이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보지 않고 그에게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요. 내일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룸미러로 제 눈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일정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변경이요? 네. 외교부 장관님께서 직접 박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선다는 건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었고 그만큼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읽혔거든요. 불편했어요. 장관이 왜 직접 나섭니까? 그건 내일 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고 그의 태도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의심했죠. 한국이 뭔가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다른 카드를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뭔지 몰라서 불편했거든요. 침묵이 흘렀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고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일본 측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 줄이었죠. 한국 측 태도가 예상과 다릅니다. 뭔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담당자였고 그의 답변은 짧았어요. 단 2줄이었죠. 걱정 마십시오. 한국은 감정에 호소할 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한국이 새로운 법리를 들고 나올 리 없었고 결국 역사 이야기로 귀결될 거라 믿었거든요.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저는 오늘 직원의 표정을 떠올렸고 그의 망설임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이상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였고 발신자는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였어요. 받았죠. 함원 박사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한국 외교부가 내일 회의 자료 목록을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료 목록을 미리 통보했다는 건 한국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뜻이었고 그게 저를 긴장시켰어요. 물었죠. 어떤 자료입니까? 그게 일본 정부 내부 문서라고 합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 문서라니 한국이 어떻게 그걸 확보했는지 이해가 안 됐고 그보다 그 문서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무슨 문서입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전략일 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안했죠. 일본 내부 문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진짜라면 일본이 저에게 보낸 자료와 다른 내용일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제 판단이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고 머릿속에서는 내일 회의 장면이 계속 그려졌어요. 한숨을 쉬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으며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긴장했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인사를 건넸지만 여전히 표정이 무거웠어요. 출발했죠. 어디로 갑니까? 외교부 청사입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서울 거리를 지나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직원도 침묵을 지켰어요. 긴장감이 흘렀죠.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웅장했고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은 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고 끝에 대형 회의실 문이 보였어요. 직원이 문을 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바인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모두가 저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숨이 막혔죠.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어요. 다가왔죠. 함원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정훈 외교부 독도 담당 국장입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이 강했고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긴장했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옆으로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압도적이었죠. 김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총 73건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73건이라니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전면전이었고 한국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실감났거든요. 말문이 막혔어요. 모두 일본 측이 박사님께 제공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일본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이 제 귀를 때렸고 그 순간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잘못됐죠. 김정훈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문서 이미지가 떴고 제목이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읽을 수 없었죠. 이 문서는 일본 메이지 정부가 19세기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라는 말이 확인됐고 그게 진짜라면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손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문서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훈이 리모컨을 내려놓았고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내일 독도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현장이라는 단어가 무게로 다가왔고 문서가 아니라 실제 땅을 밟아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사님, 일본은 박사님께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쌓인 73건의 서류 바인더가 저를 짓눌렀고 김정훈의 확신에 찬 눈빛이 제 확신을 흔들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동정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어요. 저는 손을 떨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김정훈이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났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으며 저는 혼자 앉아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꺼진 화면만 남았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탑승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직원도 침묵을 지켰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김정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울렸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호텔 방에 들어섰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일본 외무성에 이메일을 보냈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한 줄만 썼죠. 한국이 73건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일본 측은 침묵했고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창가에 섰죠.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신뢰했고 그들의 자료를 믿었으며 한국을 감정적이라 판단했는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상황은 정반대였거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고 일본 외무성이었어요. 받았죠. 박사님, 한국이 준비한 자료는 사실 왜곡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곡이라는 말이 너무 방어적으로 들렸고 그들의 당황이 느껴졌거든요.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내일 독도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어요. 눈을 감았죠. 제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이지 않았고 일본이 뭔가 숨기고 있으며 제가 믿었던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아직은요. 아직은 일본을 믿고 싶었습니다. 내일 한국이 보여줄 것들이 제 확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기를 제가 옳았기를 바라면서요. 새벽이 밝았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로비에서 김정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과 군복 차림의 남성이 함께 서 있었어요. 긴장했죠. 박사님 소개합니다. 김정은이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최윤아 박사입니다. 고지도와 고문원 분석 전문가죠. 최윤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군인이 격려했죠. 박서준 중위입니다. 독도 경비초소 책임 장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까지 동행한다는 건 한국이 이번 방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였거든요. 출발했어요. 차량 3대가 움직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고 일본 외무성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5통 쌓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한국 자료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속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일본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형 전용기가 대기 중이었고 우리는 탑승했어요. 이륙했죠. 1시간이 흘렀습니다. 울릉도에 착륙했고 헬리콥터로 갈아탔어요. 회전 날개 소리가 요란했죠. 헬리콥터가 날아올랐습니다. 김정은이 헤드셋을 통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어요. 지시하듯이요. 10분 후 독도 상공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고 제 심장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려웠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작은 섬 2개가 나타났고 동도에는 건물들이 보였으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숨을 멈췄죠.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내려섰으며 독도 땅을 밟았어요. 실감났죠. 박서준이 앞장섰습니다. 박사님, 경비 초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초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박서준이 문을 열었고 내부는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놀랐죠. 이쪽입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서준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놓았고 표지에는 독도 경비 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쳤죠. 날짜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순찰 시간, 기상 상태, 이상 유무까지 매일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고 각 페이지마다 책임자 서명이 있었어요. 정밀했죠. 이 기록은 몇 년치입니까? 15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고 폭풍우가 친 날도 태풍이 온 날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말문이 막혔죠. 일본 자료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제게 보낸 자료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만 있었고 이런 체계적 관리 증거는 한 줄도 없었거든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박서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받았고 표정이 굳어졌으며 몇 초간 듣더니 저를 향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당황했죠. 박사님, 일본 외무성에서 박사님께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오카무라 신이치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었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먼 박사님, 저는 오카무라입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금 즉시 독도를 떠나십시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즉시 떠나라니 이건 명령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고 오카무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불쾌했죠. 왜 떠나야 합니까? 한국이 박사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자료는 전부 왜곡된 겁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왜곡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대답했어요. 그럼 일본이 제게 보낸 자료는 완벽했습니까? 오카무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고 저는 확신했어요. 일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박사님, 한국이 보여주는 문서들은 맥락을 무시한 겁니다. 맥락이요? 네.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맥락이라는 핑계가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박서준에게 돌려줬습니다. 김정훈이 저를 보며 물었고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단호했죠. 무슨 얘기였습니까? 떠나라고 했습니다. 김정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박사님이 진실을 보는 걸 두려워하고 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윤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그녀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박사님, 이제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제 예고했던 그 문서들이 드디어 공개된다는 뜻이었고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집중했죠. 태블릿 화면이 켜졌습니다. 고문서 이미지가 나타났고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읽을 수 없었죠. 이 문서는 일본 에도 막부 시대 항해 기록입니다. 제목은 죽도도에 관련 지령이죠. 최윤아가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문장을 가리켰고 통역이 읽기 시작했어요. 또박또박요. 죽도는 조선국 소속이므로 일본인의 도애를 금지한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본 막부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는 문서가 실제로 존재했고 날짜는 1696년이었어요. 충격이었죠. 이게 진짜입니까? 원본은 일본 외무성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일본이 제게 보낸 자료에는 이런 문서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는 지도만 선별해서 보냈거든요. 속았어요. 최윤아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문서가 나타났고 이번에는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미국 문서였죠. 이건 연합군 최고사령부 문서입니다. 1946년 작성됐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에는 SCAPIN 677이라는 제목이 보였고 그 아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읽었죠. LIANCOURT 라크스 shall be excluded from Japanese sovereignty. 독도를 일본 주권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연합군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증거였고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일본 측 자료에 이 문서가 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만 강조했고 이런 초기 연합군 지령은 철저히 숨겼거든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김정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받았고 얼굴이 굳어졌으며 짧게 대화하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박사님, 오카무라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즉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화상회의라니 일본이 얼마나 급한지 느껴졌고 그들의 당황이 손에 잡혔어요. 김정훈이 물었죠.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노트북이 준비됐습니다. 화면에 오카무라 시니치가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긴장했죠. 하먼 박사님, 한국이 보여준 문서들은 일부만 발췌한 겁니다. 오카무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받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했죠. SCAPIN 677은 임시 조치였습니다. 최종 영토 결정이 아니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임시 조치라는 변명이 얼마나 궁색한지 이제 알았거든요. 물었어요. 그럼 에도 막부 문서는요? 그것도 임시였습니까? 오카무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고 말이 나오지 않는 게 보였어요. 침묵이 흘렀죠. 최윤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오카무라 씨, 박사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카무라가 그녀를 봤어요. 당신들이 하먼 박사님께 보낸 자료에 막부 지령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오카무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으며 변명을 찾는 게 역력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대답하십시오. 최윤아가 다그쳤습니다. 오카무라가 입술을 깨물었고 결국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건 맥락상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필요 없다는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일본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자료를 편집했는지 명백했거든요. 일어섰어요. 오카무라 씨, 당신들은 저를 속였습니다. 오카무라가 항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을 닫아버렸고 화상회의가 끊겼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죠.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계속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윤아가 세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시마네현 공식 보고서였고 1905년 작성됐어요. 독도 편입 과정 기록이었죠. 여기 보십시오. 최윤아가 특정 문단을 가리켰습니다. 통역이 읽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죽도 편입은 러일 전쟁 중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 편입이 불법이었다고 인정한 문서였고 이건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증거였거든요. 무너졌어요. 이게 일본 공식 문서입니까? 네. 시마네현이 중앙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신뢰했던 일본이 스스로 불법성을 인정한 문서를 숨기고 저에게는 선택적으로 편집된 자료만 보냈다는 사실이 명백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카무라였고 저는 받지 않았어요. 벨이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죠. 최윤아가 네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결정타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일본 외무성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2003년 작성됐고 제목은 독도 문제 국제화 전략이었어요. 읽기 시작했죠. 역사적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서방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걸 일본 스스로 인정한 문서였고 전문가를 도구로 쓰겠다는 전략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도구였어요. 박사님, 일본은 박사님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일본의 전략에 이용당했고 제 판단력이 조작된 자료에 농락당했으면 저는 바보였어요. 주먹을 쥐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독도 땅을 밟고 서서 저는 바다를 봤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무너졌죠. 김정은이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박사님께 거짓을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오카무라였고 저는 이번에는 받았어요. 목소리를 차갑게 만들었죠. 오카무라 씨, 당신들이 제게 보낸 자료는 전부 편집본이었습니다. 오카무라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어버렸고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배신자들이었으니까요. 헬리콥터로 돌아갔습니다. 이륙했고 독도가 멀어졌으며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울릉도를 거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섰고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움직일 힘이 없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이메일을 보냈고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썼어요. 분노를 담아서요. 당신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50분 후였고 오카무라였어요. 내용은 짧았죠. 박사님, 오해입니다.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해라니, 이제 와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심했거든요. 노트북을 닫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고 또 오카무라였어요. 받았죠. 하먼 박사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오카무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고 그의 변명을 들을 마음도 없었어요. 끊으려다가요. 한국이 보여준 문서는 일부입니다. 전체 맥락을 보시면 저는 끊어버렸습니다. 맥락이라는 핑계는 이제 질렸고 일본의 거짓말은 이제 뻔히 보였거든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났고 25년간 쌓아온 판단력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저는 도구였어요. 첫 충격이었죠. 내일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이 준비한 나머지 자료들이 저를 더 무너뜨릴까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고 제 세계가 무너진 밤이었어요. 첫 충격의 밤이었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노크했고 저는 눈을 떴으며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어났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정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불안했죠. 박사님, 오늘은 독도에서 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문서들을 보고 충격받았지만 현장에서 무엇을 더 볼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출발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박서준 중위가 독도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 보실 겁니다. 저는 물었죠. 어떤 업무입니까? 모든 국가 권한 행사입니다. 기상 관측, 경비 순찰, 환경관리, 그리고 긴급 구조까지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긴급 구조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침묵했죠.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1시간 후 독도에 도착했고 박서준이 활주장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격려했죠. 박사님, 오늘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서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시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정이 있었어요. 압도적이었죠. 오전 6시 기상 관측 시작합니다. 박서준이 앞장섰습니다. 경비초소 옆에 있는 작은 건물로 향했고 문을 열자 각종 계측 장비들이 보였어요. 놀랐죠. 한 대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기온, 습도, 풍속, 풍향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그는 노트에 수기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정밀했죠. 매일 이렇게 합니까? 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 시간대마다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체계적이었죠. 일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제게 보낸 자료에는 한국이 독도를 점거했다는 표현만 있었고 이런 국가 행정 증거는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의문이 들었어요. 박서준이 무전기를 켰습니다. 기상 데이터 본부 전송 시작합니다.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어요. 본부 수신 대기 중입니다.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파일이 본토로 전송되는 게 보였고 몇 초 후 확인 메시지가 왔어요. 즉각적이었죠. 박사님, 이 데이터는 한국기상청 공식 자료로 등록됩니다. 전 세계가 접근 가능하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거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실체였고 일본이 말한 불법 점거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갑작스러운 신호음이 울렸고 박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으며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긴급 상황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무전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위님, 동쪽 3km 해상에서 조난 신호 포착했습니다. 박서준이 즉시 대답했어요. 선박 식별은? 일본 어선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어선이 독도 근해에서 조난을 당했고 한국이 구조작전을 시작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긴장했어요. 박서준이 저를 봤습니다. 박사님, 구조작전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경비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원들이 신속하게 구명 장비를 챙겼고 엔진이 가동됐으며 우리는 출발했어요. 빨랐죠. 파도가 거셌습니다. 경비정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고 멀리 작은 배가 보였어요. 일본 어선이었죠. 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선체가 물에 잠기고 있었고 갑판에는 3명의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위급했죠. 박서준이 명령했습니다. 구조 준비. 대원들이 움직였어요. 구명 밧줄이 던져졌습니다. 일본 선원들이 밧줄을 잡았고 대원들이 그들을 끌어올렸으며 10분 만에 3명 모두 구조됐어요. 신속했죠. 일본 선원 중 한 명이 박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어였고 통역이 전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박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는 우리 영해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 영해라는 단어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실제로 국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일본 국민까지 구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충격이었어요. 경비정이 독도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선원들을 초소로 안내했고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체계적이었죠. 박서준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에 구조 일시, 선박 정보, 선원 인적 사항을 입력했고 사진까지 첨부했어요. 정밀했죠. 이 보고서는 어디로 갑니까? 한국해양경찰청, 외교부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통보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까지 통보한다는 건 한국이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일본 자료와 달랐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카무라였고 저는 받았어요. 목소리가 급했죠. 하먼 박사님, 방금 긴급 자료를 보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오카무라가 보낸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제목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추가 증거였어요. 열어봤죠. 문서는 일본 외무성 공식 자료였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서양 학자들의 의견서가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고 각 학자의 이름과 소속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든 의견서의 날짜가 2000년 이후였고 학자들의 소속을 보니 전부 일본 정부 자문기관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의심스러웠어요. 최윤아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최윤아가 화면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오카무라가 이걸 보냈군요. 저는 물었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 학자들 전부 일본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독립적 연구가 아니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일본이 학자들에게 돈을 주고 의견서를 받았다는 뜻이었고 이건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업이었거든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최윤아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제가 추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메이지 정부 내부 회의록이었고 1877년 작성됐어요. 최윤아가 설명했죠. 이 회의록에는 일본 정부 고위층이 독도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역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도독도는 본래 조선 소속이므로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일본 정부가 150년 전에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오카무라가 보낸 최근 학자 의견서보다 훨씬 신뢰할 만한 1차 사료였거든요. 손이 떨렸죠. 오카무라는 왜 이런 문서를 숨깁니까? 그들은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박사님께 보낸 자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조작된 정보만 받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고 일본의 거짓이 체계적이었다는 게 명백했어요. 부끄러웠죠. 박서준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환경관리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대원 2명이 독도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조사하고 있었고 각 식물의 위치와 개체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세밀했죠. 이것도 매일 합니까? 주 단위로 합니다. 환경부에 보고하죠. 저는 그들의 노트를 봤습니다. 식물 종이름, 개체수, 생육 상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체계적이었죠. 일본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지만 대답은 명백했어요. 하지 않았죠. 일본이 만약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면 이런 기록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료에는 이런 국가 행정 증거가 전혀 없었고 오직 역사적 주장만 있었거든요. 차이가 명백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오카무라였고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무시했죠. 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5번, 6번 울렸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고 결국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읽었죠. 박사님, 한국의 활동은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비웃었습니다.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삭제했어요. 최윤아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마지막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블릿 화면에 새 문서가 떴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관련 한국 정부 제출 문서였고 독도 주변 해역 관리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죠. 한국이 제출한 자료는 투명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어업관리, 해양 오염 방지, 해양과학조사 내역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었어요. 감탄했죠. 일본도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최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독도 관련 실효 지배 증거를 유엔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건 결정적이었습니다. 국제법에서 영토 분쟁은 실효 지배 증거가 핵심인데 일본은 그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한국은 수십 년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했거든요. 명백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준이 저를 초소 옥상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독도 전경을 내려다봤어요. 태극기가 펄럭였죠.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박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내면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심이 시작됐죠. 제가 믿었던 일본 자료는 선택적 편집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록은 투명했고 일본의 주장은 공허했으며 제 판단은 틀렸어요. 인정해야 했죠.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할 준비는 되지 않았고 제 자존심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침묵했어요.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고 저는 탑승했어요. 이륙했죠. 헬리콥터가 날아오르며 독도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고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고 방문을 닫자마자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를 띄웠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나는 틀렸을 수도 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판단을 의심하는 문장이었고 그걸 인정하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이었죠. 일본은 나를 속였다. 2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고 제 분노와 배신감을 글로 풀어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한국은 투명했다. 3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제 오만이 산산조각 나는 게 느껴졌어요.
회심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카무라였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그의 전화는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무시했죠.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내일 일본 대사관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읽고 삭제했어요.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카무라는 거짓말쟁이였고 일본은 저를 배신했으며 제가 들을 건 이제 없었거든요. 끝이었죠. 노트북 화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김정은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공개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제 자존심이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이미 알고 있었고 진실은 명백했으며 제가 할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시간 문제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고 한국 대원들의 헌신, 투명한 기록, 체계적 행정이 제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회심 중이었죠. 하지만 아직은요. 아직은 침묵할 겁니다. 내일을 위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은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는 제게 국제해양법 학술회에 참석을 요청했어요. 수락했죠. 회의는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30여 개국 전문가들이 모였고 주제는 동아시아 해양 경계 분쟁이었어요. 긴장했죠.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한국 측 석에는 김정은, 최윤아, 박서준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일본 측 석을 봤습니다. 오카무라 시니치가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 5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가 저를 봤죠. 오카무라가 일어났습니다. 회의 의장이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그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시작됐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오카무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고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회의장이 집중했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여기 17세기 서양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고지도들이었고 독도가 일본 쪽으로 표시된 것들만 선별되어 있었어요. 익숙한 수법이었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오카무라가 또 선택적 자료를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수법을 알았거든요. 기다렸어요. 한국의 독도 점거는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근거가 없죠. 오카무라가 단언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고 저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침묵했죠. 의장이 한국 측에 발언권을 줬습니다. 김정은이 일어났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차분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고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어요. 주목했죠. 오카무라 씨가 보여주신 지도들은 선택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서양 지도들을 보시죠. 화면에 지도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한 프랑스, 러시아, 독일 지도들이었고 날짜와 제작자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죠. 오카무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고 당황하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지켜봤죠. 김정은이 계속했습니다. 일본 측은 자국에 유리한 지도만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보시면 결론은 명확하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윤아가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고 김정은이 자리를 내줬으며 그녀가 리모컨을 잡았어요. 긴장감이 흘렀죠. 저는 고문원 분석 전문가 최윤아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측이 숨긴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보았고 최윤아가 첫 번째 문서를 띄웠어요. 한자였죠. 이 문서는 일본 에도 막부가 1696년에 작성한 공식 지령입니다. 통역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화면에 원문과 번역이 함께 나타났고 핵심 문장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읽었죠. 죽도는 조선국 소속이므로 일본인의 도애를 금지한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속삭였고 오카무라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충격이었죠. 최윤아가 두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 메이지 정부 내부 회의록입니다. 1877년 작성됐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죽도는 본래 조선 소속이므로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한 기록이 국제사회 앞에 공개된 순간이었어요. 역사적이었죠. 오카무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문서는 맥락을 무시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장이 오카무라를 제지했습니다. 오카무라 씨, 자리에 앉으십시오. 발언권은 한국 측에 있습니다. 오카무라가 억지로 앉았어요. 최윤아가 계속했습니다.
오카무라 씨가 말한 맥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서가 나타났죠. 일본 시마네현 보고서였습니다. 1905년 작성됐고 독도 편입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죠. 죽도 편입은 러일 전쟁 중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렸고 일본 측 석에서는 급하게 서류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란이었죠. 일본 스스로 독도 편입이 불법이었다고 인정한 문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의장이 오카무라를 봤습니다. 오카무라 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카무라가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변명이었죠. 그 문서는 일부 관료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최윤아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시마네현이 중앙정부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죠. 증거를 제시했어요. 문서 상단에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작성자, 승인자 서명까지 명확했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공문서였어요. 오카무라가 말문이 막혔죠. 그때 박서준이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고 그는 군복 차림이었어요. 당당했죠. 저는 대한민국 독도 경비대 박서준 중위입니다. 시료집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독도 경비 일지가 나타났고 15년치 기록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압도적이었죠. 이것은 대한민국이 매일 독도에서 수행하는 국가 행정 기록입니다. 기상 관측, 환경관리, 경비 순찰, 구조작전까지 모두 문서화되어 있죠. 각국 대표들이 집중했습니다. 박서준이 화면을 넘기며 구체적 사례들을 보여줬고 사진과 보고서가 빈틈없이 제시되었어요. 완벽했죠. 지난달에는 일본 어선을 구조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죠. 구조작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비대가 일본 선원을 구조하는 장면이었고 날짜와 위치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아이러니였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국민을 한국이 구조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영해에서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오카무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술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의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오카무라 씨, 일본은 독도에서 어떤 행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오카무라가 얼어붙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카무라는 대답하지 못했고 일본 측 석의 다른 관계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죠. 일본은 독도에서 단 하루도 행정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서준이 단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으며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진실이었으니까요. 최윤아가 마지막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회의록이었고 2003년 작성됐어요. 읽기 시작했죠. 독도 문제는 역사적 증거가 불충분하다. 서방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저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제가 그 전문가였고 제가 그들의 도구였으며 이 문서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부끄러웠어요. 회의장 전체가 일본 측을 보았습니다. 오카무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일본 대표단 모두가 침묵했어요. 변명할 수 없었죠.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일본 측 자료에 심각한 선택적 편집과 은폐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학술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망신이었어요. 오카무라와 일본 대표단이 일어나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고 각국 대표들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끝이었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의장이 각국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한 명씩 발언했어요. 모두 한국 편이었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료는 투명하고 체계적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죠. 독일 대표가 동의했어요. 시료집의 증거는 명백합니다. 한국이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미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역사적 기록도 한국에 유리합니다. 일본 스스로 인정한 문서들이 있죠. 저는 들었어요. 국제사회가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과장이 아니라 사실로 세계를 설득했거든요. 감동했어요. 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함원 박사님, 국제해양법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고 회의장 전체가 저를 보았어요. 심장이 뛰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25년 경력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고 제가 해야 할 말이 명확했어요. 입을 열었죠. 저는 일주일 전까지 일본 편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진실이었으니까요. 일본 외무성이 제게 보낸 자료를 믿었습니다. 한국을 감정적이라고 판단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봤습니다. 최윤아가 고개를 끄덕였고 박서준이 격려했어요. 저는 계속했죠. 저는 독도를 직접 밟았습니다. 한국이 매일 수행하는 행정을 목격했죠. 기상 관측, 환경관리, 구조작전까지요. 각국 대표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고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떨림 없이요. 한국은 기록으로 말합니다. 일본은 편집으로 속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로서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고 이 문장이 제 25년을 정의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말했죠.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한국 측이 일어나 저를 향해 고개 숙였으며 각국 대표들이 동의했어요. 저는 단상에 섰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분노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고 제 경력이 마침내 정의로운 곳에 쓰였다는 감사함이었어요. 조용히 울었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정은이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하나둘 떠났고 회의장이 비어갔어요. 저는 남았죠. 빈 회의장에 홀로 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 독도 사진이 남아있었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라봤죠. 작은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 수십 년간 기록했고 투명하게 관리했으며 거짓 없이 증거를 쌓았어요. 국격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 나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정직한 나라가 위대하다는 것을요. 한국은 작았지만 정직했고 일본은 컸지만 거짓말했어요. 명백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런던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냈고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 줄이었죠.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25년 경력의 무게가 그 이메일에 담겨 있었고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였어요. 후련했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최윤아를 만났고 그녀가 말했어요. 조용했죠. 박사님,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옳았고 한국이 옳았으며 진실이 이겼어요. 믿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고 내일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요. 제 마음은 독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섬에서 본 한국의 정직함, 투명함, 국격이 제 안에 새겨져 있었고 평생 잊지 못할 거였어요. 감사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기려고 타이핑을 시작했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었죠. 나는 리처드 하먼이다.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25년을 살았다. 일주일 전까지 나는 틀렸다. 하지만 이제 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진실이다. 저장했습니다. 이 문서는 제 유산이 될 거였고 제 이름으로 남을 증언이었어요. 자랑스러웠죠.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이었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정의는 조용히 이깁니다. 기록은 거짓을 이기고 투명함은 은폐를 이기며 작은 나라의 정직함이 큰 나라의 오만을 이겨요. 한국이 증명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면 제 삶은 달라질 거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편에 섰으니까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전문가로서, 증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요. 오늘 이야기가 전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조작된 기록은 진실을 지우지 못하고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한 그릇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진심 어린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동한 그릇은 다음에도 세상 어딘가에 감동 어린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